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근현대사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한국 근현대사 강독은 사전에 예고한 것처럼 그 7차 그 교육과정 중에 근현대사 교과서 있죠. 이 천재를 기본 메인을 하고, 최근에 15년 개정 교과서 중에 미래인하고 어, 그 해남 에두 그 교과서를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보조적인 테스트를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읽다가 이제 7차 그 근현에서 쭉 읽다가 부족한 부분은 어 이쪽 뒤에 넘어가고 이제 미래인이라든지 그 해남으로 해갖고 넘어가서 이제 보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인과 해남은 이제 문제를 볼 때 이제 그 밑에 뭐 탐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로 보기 때문에 그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그 교과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준비를 해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이제 먼저 이제 구합만 하면 일단은 이제 1860년대 이후 어, 그 뭐냐면 전후로 해갖고 이제 뒤에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흥성대원군 집권부터 이제 구한말로 보죠. 예. 그럼 흥성대원군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세계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국내적인 변화가 있었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도 정치가 있었고, 그다음 삼정의 문란, 그다음에 밀란의 발생 등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볼 때 이제 이항성, 항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몰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 미국, 프랑스 같은 서양세력들이 와서 조선의 이런 여러 가지 통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제국지 국가 중에 먼저 영국이 통상을 요구했거든요. 영국 입장일 때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는다는 입장으로 이제 하는데 기록에 보면 이제 노드 아머스트로가 통상을 먼저 요구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상에서 1863년에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철종은 후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계에서 이제 뭐냐면 왕위가 올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고종이 이제 뭐냐면 왕으로 선발돼 가지고 해가지고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왕으로 이제 그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정하고 조씨였어요. 풍양조씨죠. 그래서 헌종의 그 부인이 그래서 이제 풍양조 씨는 그 당시 그 세도가였던 안동김 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흥성대원군과 연결해갖고 흥성대원군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하응을 고종으로 즉위를 시키죠. 예, 고종으로. 근데 이때 이제 고종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살 정도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국왕의 아버지를 뭐냐면 그 왕이죠. 국왕의 아버지는 왕인데 왕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국의 아버지면서 이게 그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문제는 우리 조선시대 때 대원군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덕헌대원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조의 부였던 정원대원군, 그다음 철종의 부였던 정계대원군,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흥성대원군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3명은 그 죽었죠.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죽었고 그때 왕이 되고 나서 살아있는 대원군이 유일하게 흥성대원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그 어, 이제 신정호가 이제 수호천정을 하지만 실제 이제 권한은 흥성대원군이 행사하면서 1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이제 대원군은 대내적으로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개혁 정책을 하죠. 그때 이제 왕권을 강하게 개혁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제국 침략을 막기 위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다. 그래서 대원군의 이제 개혁 방향 이런 것들 이제 방향을 대해서 대내적 배경과 그 대내적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대원군이 이제 그 집권하자마자 먼저 외척의 정황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외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동김씨 세력들이죠. 이 안동김씨 세력들. 그래서 이 안동김씨 세력들을 축출하게 되거든요. 예. 그 먼저 그렇다고 모두 다 축출한 건 아니고 안동김씨 일부를
뭐냐 숙청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래 갖고 이제 이 당시 안동 김씨 일족들을 뭐냐면 정권에서 밀어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는 당파를 가르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고유 인재를 등용했는데 그 또 지방이나 신분의 차별도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감한 인재 등용은 세도 정책 폐단을 시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궁극적으로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사람은 이제 외척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면에 반대로 그 종실 세력들을 이제 뭐냐 강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흥성대원군 자체가 종실 세력의 일종이죠. 원래는 조선에서는 종친불사를 해갖고 이 뭐냐면 이 종친들이 그 정치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흥성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지만 이 사람도 종친이기 때문에 정치에 간섭해서 안 되는데 좀 약간 파격적인 방법으로 정치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게 피축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당시 종친가를 이제 신설해 갖고 어, 그다음에 정주 이씨를 적국주로 등용이 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원군은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치기구를 재정비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왕실 권위를 회복하기 중앙 집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죠. 비변사 기능을 축소시키고 의정부를 통합하고 상고를 부여해서 정치와 군사 업무를 분리시켰죠. 그래서 비변사의 정치적 업무는 의정부에 넘기고 그다음에 군사적 기구는 예전에 이제 상군부를 다시 부활시켜서 군사적 업무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비변사 자체를 그냥 폐지시켰죠. 비변사 자체를 이제 폐지시켰죠. 자,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대원군은 이처럼 상공부에 격상시켜 국방 관련 업무를 일체 통과함으로써 국방력 강화 위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는데 상공부를 강화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병익양요 아시죠? 병익양요. 병익양요 결과 이 상공부의 권한을 강화시켰어. 병익양은 프랑스가 쳐들어왔잖아요. 그걸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제 해외로 들어온 외세를 뭐냐면 격퇴시키면서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국방력 강화 정책은 이제 와 연결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 또 이항선 대책이 이제 있죠. 이항선이라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붙인 건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목선이었는데 보통 이제 외국에 배는 목선이 아니라 저희도 철갑선이죠. 그리고 이제 증기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냐면 모양이 이상하다는 칭호를 붙이게 돼요. 자, 하여튼 이런 걸 대책으로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처우를 높이고 그 다음에 지휘부였던 통제 중군을 설치하고 수군의 군사력을 강화하죠.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통치 체제를 정비해서 대전 회통과 육전조대를 편찬을 하죠. 자,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요거 예전 기출에 나왔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마지막 그 법전이 대전 회통이에요. 대전 회통. 대전 회통은 19세기 때 그다음에 세도 정치기죠. 세도 정치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삼정의 분란 등 사회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이제 뭐냐면 개선하기 위한 개혁책들이 그 당시에 행해졌는데 이걸 정리했다 보시면 돼요. 대전을 통해서. 근데 이 대전해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약간 추상적이고 약간 이제 좀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이거를 각 그 육부마다 육전마다 그 육조회마다 조례를 세부 세칙을 정리를 했어요. 시행 세칙을. 그래서 이 대전해통의 격식에 해당하는 것이 육전조례예요. 육전조례. 그러니까 이 대전해통하고 육전조례는 서로 짝지어 있는 거예요. 짝지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이항선이나 뭐 병익양요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국방력 강화가 상당히 필요했고 국방력을 또 강화시키려면 또 뭐겠어요? 삼정의 물량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또 확충시켜야 돼. 돈이 있어야 국방력 강화를 하든 여러 개혁도 하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군제 개편과 재정 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원군은 정병을 정선하여 기술 연마하여
총기나 타약 등을 수리하게 만들고 서북 지방에 포수를 선발하여 교대도 근무하게 하고 연안 주민들은 보도를 이제 설치해서 자위 체제를 이제 강화하는 등 군대 편제를 개편했다. 이 보루라는 것은 그 핵심 성에서 좀 떨어져 있는 외곽의 조그만 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그 해안가에 이런 보루들을 설치했는데 이게 되게 보면 이 불량기포의 사정거리 안에서 사망을 형성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이제 보루가 설치됐죠. 특히 강화도 지역에서는 이 보루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화도 가면 강성보라는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자, 이게 보루의 일종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적의 초도육경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밀란의 원인이 삼정 문란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정 문란이 관련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대원군의 삼정 문란의 개선책은 이제 크게 정전, 그다음에 군정, 그리고 항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개선책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전 같은 경우에는 양전 사업을 실시하죠. 그래서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 대장에 누락된 은결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군정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죠. 그래서 이제 호포제를 실시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 사창제를 기억하죠. 사창제. 이 사창제라는 것은 조선 초기 때 을창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 잠깐 실시했어요. 국가 단위 사창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걸 다시 부활시켜 갖고 그 민들이 자치적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사창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정전의 폐단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정전의 이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 대장에 누락된 땅을 색출하고 지방간과 토호의 토지 경부를 금하면서 연쇄된 어장이나 토지에 세금을 징수하겠죠. 그리고 각종 잡세 폐단과 지방의 통사물을 망시가 건세에 바치는 간행을 금지시켰고 각도의 이제 한국 결세미에 대한 도촉을 수납을 이제 독려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군정 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는 호포법을 실시했죠. 자, 호포법은 요때부터 처음 논의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영조 때 양협봉통론을 얘기할 때 예, 호포법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대두를 했지만 그 당시 양반들이 어떻게 감히 천안 양민들 천안 그 양인들하고 쌍꺼들하고 어떻게 같이 군역을 짊어질 수 있냐 해갖고 이제 반대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대원군은 이걸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이 호포법 자체가 호를 기준으로 이제 걷기 때문에 당연히 양반도 이게 뭐냐면 군포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호법법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죠. 잠깐 좀 읽어볼게요. 18세기 중역에 양협회단 시정책을 논의되었으나 양반 측의 강력한 반대를 실시 못하고 상인들에게 군포를 진수했다. 그러니까 대원군은 그 양반들의 거센 반발 무력쓰고 양반의 명역특권을 폐지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당 분양식 호포를 징수해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양반들의 또 뭐냐면 체면을 좀 살려주려고 그 당시 이제 그 양반들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노비들이 이제 징수하도록 했고요. 노비 이름으로. 그다음에 일반 양반들이 좀 적게 걸었어. 막 일반 백성보다 양반들이 좀 세율이 낮았어요.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거둔 건 아니에요. 균등가세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이런 호포법을 실시했냐? 그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상군보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비군의 군대 유지, 권력 강화, 그다음에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호포법을 이제 시행으로 그 정부 재정에 확충하자. 자, 요걸 이제 봤던 상군부를 설치하는 등 군사제도 개혁을 통해 상비군 성격 군대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포법 시행은 안으로는 대원군의 권력 강화에 밑받침이 되었고 밖으로는 외국군의 침략에 대응하여 통상 수교 거군층을 유지하는 군사력이 되었다. 음. 자, 그래서 호포법은 그 당시 이제 군대 강화, 그다음에 왕권 강화,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제 개혁이죠. 한국제. 삼정의 개혁 중에 가장 폐단심했던 게 한국제예요. 한국개혁이죠. 그래서 이걸 사창제도 개혁했어요. 사창제. 그래서 이제 사창제는 이제 한국의 종전의 한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유용했는데 종전에 이제 한국계 문제점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관청에서 징수했다는 거.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관리들의 어떤 그 아전층 있죠. 중간 관리들의 어떤 착취가 많았다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한국이 중앙에 중요한 세금이 되죠. 일종 부세가 되죠. 자,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게 이 사창제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여러 관청이 징수했던 그런 한국을 이제 통일화시켰죠. 사창으로 통일화시켰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들의 이제 착취를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해서 사수를 줬어. 그 지방에 있는 좀 명망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맡기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관리의 중간 착취를 배제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중앙에 이제 중요한 세금이 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이자를 이달만 이제 정하고요. 이달만 한정해서 받고 이것도 이자 이달도 중앙으로 올리지 않고 지방에서 쓰기도 했어요. 지방 지방 운영비도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이 사창제 주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그냥 볼게요. 그 옆에 이제 주 있죠. 그래서 이거 7차 교과서의 천재 교과서가 이게 내용도 많고 부연 설명도 많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어. 제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왜 15년 계정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솔직히 15년 계정 과정이나 7차 교육과정 그 근현대사 내용이나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뭐 갑자기 뭐 새로운 학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내용 측면에서 볼 때는 양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7차 근현대사 특히 천재교육이나 중앙교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부하실 때 이걸 보면서 15년 계정 교과서를 좀 보조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자, 사창제는 춘군기의 농민들의 양국을 빌려주어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대 기능과 정부 재정 확보 목적을 절충 종합함으로써 수탈을 방지하고 부세를 공평하게 부담시키려 하는 조치였다. 그럼 구체의 내용을 볼게요. 자, 사창제는 각 면에 인구가 많은 큰 동리에 사창을 설치하고 면민 중에 이를 관리하는 사수를 이제 선발하죠. 그래서 이제 사수는 이제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사람들 좀 그런 것들 선발하고 그래서 사창은 사수의 주관 하에 면민들이 자치적 운영, 관리함으로써 아전들의 관여를 배제했다. 그래서 중간 관리들의 착취를 배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고대 다수와 빈부를 비교해서 차등분배한 사창제는 한경도와 평안도, 강원도를 제한 나머지 5도에서 실시했다. 비록 사창제가 관리의 부정을 근절시키지 못했지만 농민 부담은 어느 정도 경감식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은 상당히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원군의 이제 그 왕권 강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서원 철폐와 경복궁 중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서원 철폐를 좀 볼게요. 자, 서원 철폐의 시도는 대원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영조 때도 있었고, 영조 때 이제 뭐냐면 지방 사림들이 이제 행패를 부리니까 그들의 공론의 이제 주재자로서 기능을 부정해 뿌리고 대규모 서원 정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도 정치기 때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철종 때도 한번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세도 정치가 반발 때문에 못했고 결국에 이제 대원군 때 또 한 차례 이제 서원 철폐를 하게 됐는데 자. 이 서원시대 내용을 보면요. 자, 대원군의 개혁 정책 가운데 가장 가감한 조치는 서원과 항사의 정리였다. 당시 서원은 자, 항사라는 걸 좀 얘기할게요. 항사. 요거는 좀 생소하실 텐데 선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원을 이제 모시는 곳이죠. 유명한 이제 유학자들, 성리학자들 모시는 거고
향사는 뭐냐? 향사는 예전에 여러분들 사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사오. 그래서 그 당시 자기 그 선조나 그 지역의 향촌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사하는 곳이야. 예. 근데 이제 그 갑순왕국 이후에 서원과 사오가 구별이 안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원 정리하면서 향사도 같이 정리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은 사모와 교육기관이는 본래 기능을 벗어나 노비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방 유생들 분당 중심지가 되어 당제의 후방기지 역할을 했죠. 그리고 향사는 향촌과 인연을 가진 이문이나 조상을 제사한 곳이었는데, 서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나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대원군은 집권 초기부터 서원과 항사 폐단을 적반을 처분했고, 그 다음에 서원과 향사를 사사롭게 함부로 설치하는 걸 금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한 명만 선유 한 명만 2개 이상 중첩된 그 설치된 그 서원이나 향사의 사익서인에도 다 철폐했어. 그래서 선유는 한 명만 이제 성비는 그러니까 선유 한 명에 한 개 서원만 놔둔 거야. 나머지 2개 이상은 다 없애고 사익성 그러니까 면책권을 받고 있는 면세권을 받고 있는 그 서원도 다 철폐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요? 이 문제점보다는 반발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제 양반들, 살인들의 반발이 일어나. 그래서 대원군이 나중에 이제 몰락하게 되는 정치적 몰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살인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서원철폐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1865년에 당시 노동세력의 본거지로 가장 많은 무리가 일어났던 만동모가 있어요. 만동모. 요거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만동모는 그 노동 영수였던 그 왕 송시환을 명으로 그의 제자인 건상아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낸 명나라 신종과 의종황제가 있어요. 예. 신종은 이제 어떤 왕은 만력제죠. 그 다음에 그 의종은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황제야. 이건 명나라의 그 우리나라 원군을 보냈던 황제는 그 신종이고 의종은 순종제로서 마지막 황제죠. 그래서 하여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숙종 30년에 그 충청도 괴산의 하양동 계곡에 설립된 사원인데, 자, 이 만동무를 이제 세워놓고는 상당히 그 제사 지낸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이 심하게 착취했나 봐요. 원성을 많이 샀어. 그래서 요걸 폐지시켰다. 그래서 이제 1868년에는 서원도 예전에 면세 특권을 박탈하고 이제 너네들도 세금을 내라, 납세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1871년에는 전국의 서원이 대폭 정리돼서 그 당시 이제 600개 그 가운데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어요. 대원군의 서원 철폐는 서원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백성을 대한 그 양반 유생들의 바로와 착취를 차단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를 회복할 수 있는데 뭐냐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그 양반 유생의 상소로 대원군이 나중에 퇴진한 이유가 돼요. 예, 퇴진한 이유가 되죠. 그때 이제 하도 이제 양반 유생들이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이런 유명한 말도 했죠. 진실로 백성의 해가 있는 자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만큼 강력한 개혁 의지를 뭐냐면 보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이러한 그 일반 백성들도 이러한 서원철폐를 환영했으나 유생들은 이를 강력히 반발했으며 대원군의 반발을 가졌고 이것이 나중에 그 대원군이 물러난 원인이 되었다. 또 이제 대원군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노론세도 정치에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궁궐을 좀 많이 크게 지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을 하게 돼요. 예. 자, 경복궁이라는 것은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죠. 원래 이제 강해군 때 여러 이제 궁궐 그 조성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강해군은 이상하게 경복궁을 준공하는 게 아니라 창덕궁과 창경궁을 준공시켰어. 그리고 경복궁은 그 누가 풍수지휘관 같은 무당말만 듣고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전궁은 창덕궁하고 창경궁이었죠. 이 궁은 경희궁이었고 버려진 궁궐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좀 다시 만들겠다고 대규모 이제 토목 사업을 일으켜요. 그래서 대원군은 경복궁 중궁에 소요된 막대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원했고 백성들에게 노동력과 재력을 제공할 걸 강요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 후기 때는 이제 보통 그 대규모 통국 사업을 하면 우리가 영조의 뭐 청계천 중설 사업이라든지 정조의 하성 사업처럼 일종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했잖아요. 어 근데 요거는 고용한 게 아니라 그냥 예전 조선 전기처럼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원성을 샀죠. 예. 그리고 인제 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종친과 양반 부하들이 물론 백성들까지 이른바 원납전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바치게 했고, 이 원납전이라는 건 옆에 있죠. 백성들이 원해서 납부하는 일종의 기부금인데 실제로는 어 그 뭐냐면 백성들이 원한을 샀다 해서 원납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샀다 해서 원통해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이제 말에서 이제 원납전이라는 말이 이제 좀 왜곡이 됐죠. 그래서 할당을 시켜 갖고 백성들이 원성을 많이 사는 돈, 원통해서 납부하는 돈,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자, 하여튼 이제 있고, 그다음에 토지 일결리 일백무의 결두전이라는 특별세를 또 부과했어요. 그리고 도성년에 그 통과할 때 무품에 대해서 일정의 통행세를 징수했다. 그다음에 이제 당백전이라는 걸 고액화폐를 이제 남발했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5만 원권, 뭐 10만 원권 이렇게 했던 거죠. 당백전은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 20분의 1에 불과한 화폐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당백전은 아니라 엽전의 100량을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동해 함량이 20분의 1이면 그 5배 가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그 100전, 100배, 그러니까 20배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그걸 100배의 가치로 해갖고 받아먹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남발되니까 악하죠, 일종의. 이게 이제 이걸 또 때려잡는다고 청나라 화폐를 또 가지고 와. 예. 그래서 가경통보다는 이 청전 중에 가경통보가 있어요. 자, 가경통보를 수입해서 가지고 온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 가경통보는 또 청나라 화폐가 들어오면서 어, 그 통화는 잡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죠. 물가 상승만 일으키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폐단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청전도 실제 가치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상평통보에. 그 악화야.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300만에서 이제 400만 년 정도 유통돼서 물가 상승과 통화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도 이제 대원군은 종묘와 종친구에 비롯하여 의정부이 육조가나 그리고 도성과 북한산성 같은 여러 가지 건물을 수축했고, 자, 이러한 일련의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와 위험은 어느 정도 회복됐으나 당백전의 남발과 청전의 유통으로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이제 경복궁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많은 또 이제 그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묘지진까지 병력하고 많은 백성들이 토목공사장을 징발해요. 이런 그 경복궁을 위시한 여러 이제 뭐냐면 토목사원들은 양반과 백성의 원성을 사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대원군의 이제 대내적 개혁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정통적인 통치체제를 재정 위해 왕권을 강화해 국가기관을 바로잡고 양반 지배층의 백성에 대한 행포와 수탈을 금지시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근데 이게 근대적 개혁이 아니죠. 예. 이 근대적 개혁. 국민국가 완성이나 뭐 이제 시민사회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근대적 개혁이 아니라 이게 정근대 시대 때 그냥 개혁이야. 유교적인 어떤 이념에 입각해서 왕권 강화, 안민 정책 이런 것들만 초점 맞췄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근대적인 어떤 방향에 맞는 그 당시 근대화 흐름에 맞는 개혁이 아니었다는 거. 그냥 왕조 자체의 개혁 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드러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 대원군이 조선 전기 때 이제 태어나서 이런 개혁을 했다면 많이 각광을 받았겠지만 요 당시에 이제 근대화 흐름 볼 때는 대원군의 개혁은 조선 사회나 앞으로 올 이제 근대 사회를 맞이한 개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개혁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옆에 보면 이제 대원군 개혁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관련된 사료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거의 대원군 개혁 정책에 관련돼서 이제 구한말 때 여러 이제 그
추천 내용들 보면 관련된 자료 보면 관련된 자료 보면 학년의 매천야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책은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학년은 관리가 됐던 사람은 아니고 저 지리산에 이제 처박혀서 있었던 새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한말 시대 때까지 이제 일들을 다 꼼꼼히 정리를 해 놨어. 예. 그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그렇게 들었는지 그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매촌 야독이라는 책으로 이제 뭐냐면 만들었는데 매천은 이제 그 항현이 그 호죠. 그래서 이 항현이 매천 야독은 원래 이걸 출판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개인이 그냥 기록 목적으로 이제 썼는데 그리고 죽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매천 야독이 이제 그 집안에서 발견되면서 이게 출판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한말 관련된 사료 보면 매천야독 관련된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매천야독은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자료 2번만 보고 놓을게요. 호포제 실시 시행된 관련된. 자, 병자년의 대원군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전의 형태의 을 바꿔요. 모든 양반과 천민들에게 일정에 대해서 일육조 세전 인양식 바치게 해서 이걸 동포전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 호포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동포전 또는 호포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동포전하고 동포제하고는 달라요. 예, 동포제하고. 동포제라는 것은 마을 단위로 걷는 거야. 마을 단위로 군납을 이제 걷는 공동nep자, 공, 군포를 걷는 거죠. 그래서 마을 단위 군포를 걷는 그런 것이 동포제래요. 그래서 일종의 공동납제인데 이게 이제 19세기 때 제도화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간행적으로 이제 행해졌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래갖고 이제 처음엔 대원군이 동포제를 실시하려고 했어. 근데 동포제 실시하려고 하니까 온 반발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방향을 돌려서 호포제를 실시했고 호포제에서 이제 포 대신에 그 당시 일필 납품하잖아요. 그래서 일필 두 냥씩 받게 되는데 돈으로 이걸 동포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호포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포제하고 동포전은 다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포전 내용은 뒤에 이제 12년 기출문제 그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배경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사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명칭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대원군의 대내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보냐면 어차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없는 내용들만 좀 보충해 갖고 좀 볼게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 단백질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명목 가치가 상평통보의 1문제 100배였으나 실제 가치는 5배에서 6배 정도 됐다. 뭐 20배 됐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흥성대원의 개혁정치 관련된 내용 밑에서 보면 경복궁 중건에 대한 이제 경국 타령이 있어. 거기 보면 이제 그 백성들 반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서원철폐 관련된 내용인데 자, 활동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탐구 활동 내용은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의 정책에 반대했던 신분층을 각각 말해보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양반 농민층 자료 1번은 양반 농민들 대다수 이제 백성들이 반대했고 양반들 잡지도 여러 세금 뜯기지 그다음에 모질이 뭐 별채하지 그것 때문에 반대했죠. 자, 그다음 서원철폐를 주로 반대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양반 유생들이죠. 자, 그리고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의 정책을 추진한 목적을 쓰자. 예, 자료 1번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고 그다음 자료 2번은 민생 안정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서원철폐를 했죠. 예.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해남으로 넘어가죠. 해남. 해남인데 여기 이제 이게 칼라가 아니죠. 이게 원래 칼라로 이제 했으면 좋은데 이게 그 한 권으로 이렇게 그 지도서가 교사용 그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일일이 이제 다운받기 그래서 하나 묶은 걸 편집한 걸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 칼라가 아니라 흑백인데 그냥 내용만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는 이제 보면 이제 뭐냐면
여기 그 호정 홍시영의 상소의 고정실록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거 이제 호포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호포와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설 보면 군포 징수 기준을 개인에서 호로 바꿔 양반호도 군포를 내는 호포제를 시행하는 주장은 조선후기 때부터 나왔지만 실시되지 못했다. 자 체제 위기 속에서 그 당시 이제 대원군은 양반들의 반발을 물러쓰고 호포제를 간행했다. 양반들 면세 특권을 없애 불만을 찬 농민들을 달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포 부단층을 증가한 국가 재정 수익에 증대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호포제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좀 볼게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제 보는데, 어 요게 우리 예전에 이 통상수요 거부 정책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지 않고 양요라도 이름 부르셨어요. 양요. 양요가 아니라 이제 세국 정책이다 이름 부르셨죠. 어 근데 이 세국 정책을 말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외세 침략자 입장에서 그들 국가 이익에 위해서 그 뭐냐면 침략해 놓고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비하 목적으로 폄하 목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세국이라는 것이 국가의 빗장을 잠근다는 목적. 근데 어떤 나라 수교할지 말지는 우리가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 볼 때는 세국 정책이 아니라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다 해갖고 우리가 이제 국익에 맞게 자주적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뭐냐면 명칭이 좀 바뀌었어. 예. 자, 하여튼 자 그러면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라는 건 그 서양 세력 때 일어난 소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병익양요나 신민양요 이렇게 보는데, 약간 이제 그걸 좀 몇 년도 기록을 좀 볼게요. 어떻게 이제 일어났는가. 거기 이제 미래에는 이제 잠깐 보면, 자 여기 1866년에 1월에 병인박해가 일어나죠. 예, 병인박해가. 그리고 이제 7월에 그 제너럴 손모 사건이 나요. 제너럴 손모 사건 순서가. 그러다가 이제 9월에 이 병인박해를 이제 이후로 해갖고 프랑스군이 쳐들어오죠. 병양요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1868년에 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가 도굴되는 옹표요트 도굴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여기 좀 눈여겨보는 게 제원 선모 사건이 일어난 1866년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한참 후인 5년 뒤에 신미양요가 일어나요. 이걸 매개로 해서.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이제 좀 뒤에 일어났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이제 끝나고 나서 대원군이 척화미를 이제 전국 각지에 건립을 하죠. 요 순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자, 열강의 침략적 접근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자, 이항성의 작은 출몰과 서양 열강대 통상 요구는 대원군이 집권한 19세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거듭되는 이항성 출몰과 열강의 통상 요구는 체제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던 조선 정부의 또 하나의 새로운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은 청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편 전쟁 연이어 일어나 서양 열강들과 충돌로 말미암아 그 당시 그 공격에 빠지는 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이항성 통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아편 전쟁이 있었죠. 1840에서 1860년 두 차례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 아편 전쟁 문호를 열어놨더니 상당히 타격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조선 입장 때는 문호를 여는 것보다는 닫는 게 이득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이항성 통상 요구를 거절하게 됐던 것이죠. 자, 한편 대원군은 집권하기 이전부터 프랑스 선교사들이 국내에 잔입하여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자, 이들은 정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직접 접촉하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비밀리 천주교 신앙을 전수하는 데 전념하였다. 그리하여 천주교 신자는 꾸준히 늘어났고 우주나 동네 등지에서 서양 상품이 불법 유입되었다. 자, 그러나 이들 선교 활동은 당시 조선 국내에서 급격히 진행됐던 사회변동과 이항서 충무 등 상황과 맞물리면서 집권층이 어떤 그 대단한 경계와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의 잔입과 불법적인 선교 활동, 조선의 정통적 가치에 어긋난 천주교 신앙은 당연히 조선 지배층의 서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서양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킨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집권은 이제 뭐냐면 대원군은 외세의 침투를 막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했으며 앞에서 이제 언급한 국방력 강화 정책 영상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서양 상품의 유입을 언급을 했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유생들도 그 당시 서양 상품의 유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죠. 예, 그 위전 척사 운동 초창기 때 얘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1860년대 통상 반대 운동과 또 연결돼요. 이게 위전 척사 운동 중에 통상 반대 운동과 어, 연결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는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절하고 문호를 굳게 닫았다. 그래서 서양 열강들의 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교섭도 경계하면서 오직 청가의 교섭만 허용했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이항성 출몰로 인하여 해안 방어의 중요성을 감지하였으나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지 못했다. 자, 요 가운데 이제 서양 여러 나라들이 철저하게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조선 정부는 무력으로 위협하여 통상 관계 맺으려고 하였다. 서양 연합은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을 고수하는 조선 정부를 무력으로 위협하여 통상 관계를 요구하려고 했고 이때 이제 일어난 것이 병익양요예요. 예, 병익양요. 예. 그래서 1866년 그 당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도와서 이제 병익양요가 일어났고 그래서 조선 정부는 서양 열강의 침략적 접근과 천주교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의 통상교육을 거절했다. 자, 그러면 이 병익양요의 이제 바탕이 됐던 이제 사건이 병인 박해죠. 예. 그래서 병인 박해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이 병인 박해가 왜 일어났냐면 요 앞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이제 흥선고의 어떤 그 대원군 정책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이제 교섭을 시도했어요. 흥성대원군이. 예.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이 부인이 천주교 신자였고, 그런데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러시아 교섭을 이제 했는데, 어,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 프랑스 정부가 이제 교섭을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이제 뭐냐면 흥성대원군 요청을 거부를 했죠. 예. 그 과정을 보고 나서 이제 양방 스님들이 이 사람이 이제 흥성대원군 천주교가 아니냐, 천주교인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떨쳐낼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병임 박해의 한 원인이 되었고요. 예.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천주교는 처음에는 주로 남인학자에 전파되었으나 점차 중인이나 상민, 부녀자도 퍼져나갔다. 천주교는 유교적 정통에 반항하는 사교도 규정되어 이미 신유박해, 기해박해 같은 여러 차례 이제 탄압을 받았으나 꾸준히 교세가 확장된 중에 철종 때 베르너 주교와 리데 신부 등 12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도와 전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점차 하이기를 되찾았다. 그 결과 이제 고종 초년에는 전국의 천주교 신도가 약 2만 명이 넘을 정도 교세가 확정됐다. 자, 대원 집권 초기에는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간대했다. 그 당시 조선인들은 천주교 조선의 압박을 가하고 서양 열강들과 연결되어 있어 조선에는 가야 잠재적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게 항상 백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백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제 뭐 천주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민중들이 볼 때는 좀 안 좋게 본 거야. 예,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뭐냐면 자기 외세 이익을 챙기는 산업 이렇게 인식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따라서 천주교는 체제를 위협하는 종교로 여겨져 언제나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청에서는 천주교 탄압 소식이 또 전해졌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대한 공포, 외세를 끌리는 사람은 오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청의 천주교의 탄압,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나치를 막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 교수반대 잘 안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방 유생들부터 천주교 옹호를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죠. 또 대원군이. 자, 그래서 유생의 이런 강력한 탄압 요구와 배회 정책에 끌려 대원군은 1866년에 천주교의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죠. 이게 병인박해죠.
자, 그래서 이 프랑스 극동학회 병인박해인데 병인박해는 그 옆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이에 이제 프랑스의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는 북경 주재 프랑스 고사 베르나 허비에서 선교사를 처형할 구실로 조선의 무력 진영을 단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1866년 9월 프랑스군 그 군은 군함 7척과 수병 600명을 왜냐면 승선시켜 조선을 침략하고 서울에 입구인 한강을 봉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조선을 침략한 한강은 이제 입구를 봉쇄했는데, 자, 이때 이제 주요 이제 상륙 그 한강 봉쇄 입구가 어디냐면 강화도죠. 강화도는 조선시대 때 인후 목에 해당해 서울에.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조선선들이 이제 강화도를 거쳐서 한강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을 장악하면 강화도를 장악하면 한강의 입구를 장악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조선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도 이제 뭐냐면 조선 정부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화 유수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 자리는 비면사 당상에도 이제 포함시키고 그랬잖아요. 자, 하여튼 그 중에 이제 한 부대가 각국진에 이제 상륙한 뒤 8월에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이제 점령하고 외교장강을 불태우고, 예,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서적과 금은 문화재 보호와 그리고 군기 전국도 약했는데, 이때 이제 외교장각은 이제 규장각의 별도 창고죠. 예. 그래서 이제 규장각 바깥에 있다 해서 외교장각 이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이거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 전에 돌아왔던 그 어남용 유괴 있죠. 이 어남용 유괴도 그때 이제 뭐냐면 탈취해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 장기 대여 형식으로 뭐냐면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외교장각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나 이제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가 서울로 향하여 진격하던 중 프랑스 부대를 문수산성에서 이제 격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형수가 거는 군대가 정족상승 전투에서 격퇴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를 격퇴해서 그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조선에 침공한 프랑스 함대를 모두 퇴각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좀 그 관련된 내용을 여기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에서 좀 다시 보충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미래엔을 보죠. 미래는. 자, 아까 이제 병인마켓에 관련된 내용 중에 흥성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 내통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60년대 연해주에 차지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펴자 조선 위기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국내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러시아 위협을 맞서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내에선 천주를 금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흥성대원군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선교사들 처형했다. 네, 이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보고 그 구한 해당 교과서 구한말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선은 서구 열강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볼 게 조선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서구 열강들이 오면 무조건 이들 격파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이유를 따지면 왜냐 서구 열강들이 이제 배가 올 때 포류를 했다. 그러면 그 외국 상성에게 이제 식량과 물자를 공급해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포유가 아니라 통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통상을 요구했고는 그 뭐냐 이걸 거절했죠. 이 관련된 내용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18세기 후반부터 조선 앞바다에 이항성이 있다 나타 통상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서양국가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정책에 따라 이들의 통상 수교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서양 세력을 항상 적대시한 건 아니다. 흥성대 연구는 러시아 남하에 대비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으며, 청에서 수입된 서양 관련된 서적들을 참고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조차도 나름대로 서양의 무기나 이런 걸 뛰어난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문호를 개방할 경우에는 청나라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서양과 통상 수교는 하진 않지만 서양식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예.
이런 것들 봐 주시고 이게 밑에 있나? 아니네요. 예. 자, 그래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는 포로된 모든 포교한 모든 외국 상성은 식량과 물장을 공급하여 돌려보내는 원칙 아래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는 서양 세력도 온건하게 되었다. 그래서 1866년 평안도 앞바다에 미국 배가 조난했을 때 즉시 선원을 구조하고 치료를 보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함부로 이제 뭐냐면 약탈하거나 할 경우에는 또 이건 달리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그래서 미국 무장상사였던 제너럴 쇼머 사호가 대동강에 나타난 무력 도발할 경우는 간민이 확신하여 불태워 버렸다. 그때 이제 그 평양 감사로 있었던 사람이 박규수예요. 박규수. 예. 박규수도 통상 계엄론자지만 이렇게 법을 어기고 약탈하고 온 그 외적들을 이제 외국 선박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그 서양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선 정부가 적대적이지만 않았다. 나름대로 그 어떤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 통상 요구는 거부했지만 나는 더 포로한 외국성 상선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식량과 물자를 주면서 돌려보냈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프랑스는 이제 1860년 프랑스는 자국의 선교사들 수많은 청교인들이 청영당 선교사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청영당가 병인박해를 항의한다면서 항대를 보내는 조선을 침략했는데 자, 하지만 이거는 구시대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무력으로 문을 개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거는 프랑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할 때 항상 그렇게 선교사들 죽였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 침략에 개항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가 통상을 요구해오자 조선 정부는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이항로 같은 유생들은 오랑캐와 싸워서 그 떳떳한 도를 지키자 이를 지지하였다. 예. 자, 그 프랑스군에 철수하면서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거죠. 그 강화도 외교장과 건물 불태우고 왕실 위기를 비롯한 서적과 재물을 약탈했다. 예.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병인박해 때 그 많은 선교사들과 신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형당한 곳이 절투산이 있어요. 이게 순교지인데 머리가 잘라서 처형됐기 때문에 절도사 순교지 되게 유명하죠. 자, 그 당시 이제 그 베이징 함락 소식도 연행사로 소식을 가지고 연행사에 갔고 그때 이제 1860년에 베이징이 함락됐죠. 제2차 아편전쟁 때. 자, 그것이 이제 그 조선에 큰 충격을 준 거야. 그런 것들이 통상수교 거부 조치에 뭐냐 또 영향을 줬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해설 보면 베이징 함락 소식이 이제 연행사에 전해지자 조선은 두려움에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관리대의 직무를 이탈하고 건세가들의 짐을 꾸려 도성 밖에 피신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천주교 아편만 막으면 서양의 서양이 조선 침략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응책보다 피난 중에 청와대의 위문사신을 파견했다. 자, 그때 이제 사신단으로부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한 침략을 확인한 박 교수는 강한 위기심을 느끼고 귀국하였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당시 대원군이 나름대로 청나라 수입된 서양 관련 서적이 있고 서양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네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조차도 이제 서양 무기에 관심이 있어서 회국도지 같은 서양 관련된 서적을 읽고 무기를 제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대에 비롯한 수해폰 아니지. 그다음에 파괴된 제네럴 쇼머 부품들을 이용해 갖고 서양 증기선을 본토로 만든 철선, 그다음 방탄복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일단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증기선은 떠오르지 않고 그 뭐냐면 수해폰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뭐 제대로 뭐 만들지 못했다. 관심을 가졌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병익양요에서 이제 아이고, 자, 병익양요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하게 만든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독일 상인 오페르트에서 남영군의 그 묘가 도굴한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1866년에 조선에 또 통상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병인밖에 이 분위기 속에 거절당하고 몇 달 뒤에 또 다시 접근했지만 요구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1868년 미국인 자본가와 프랑스 선교사를 대동하고 충청도 덕산에 있는 남영군 몰 도굴 시도했거든요. 근데 밤에 열심히 도굴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양반들 보면 예전에 해벽을 쳐놓고 간을 집어넣었어요. 그 해벽을 뚫지 못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발견돼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이 길 안내를 했다. 또 알려지면서 서양과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가중이 됐죠.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통적으로 조선의 모두 신성시했던 조선의 몬페스트가 그 이 저지른 이 사건은 야만행위로 인식했다. 더욱이 국왕의 조보, 그러니까 국왕의 할아버지죠. 고종의 할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고 만행은 전국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양 열강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을 극도로 고조시켰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대원군의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데 역작용했죠. 그 밑에 이제 남영군 묘 도굴 사건 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또 보면 자 1871년에 그 당시 이제 미국 군함이 조선을 침략한 식민양요가 있었어요. 이 사건의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1866년에 미국 상서 제너럴 쇼머가 격침된 사건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이 제너럴 쇼머 사건 상선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상서 대포 2문을 배치하고 선원 20명을 모두 완전 무장하고 있었는데 1866년 8월 대동강을 나타난 통상을 요구했고 조선 지방관들 입항을 거부하고 경고했으나 이들 무시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평양 간민의 하공으로 배가 불타고 침몰됐죠. 요때 이제 평양 감사가 그 박규수였어요. 박규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제너럴 셔머 사건을 이제 이건 한 핑계에 불과하고 왜냐 이게 몇 년 뒤에 또 쳐들어왔잖아. 그때 당시 곧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조선을 개항시키는 계기를 이용하고 했다. 그래서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의 지휘 아래 군함 5척 총병력 그 1230명이 대함대를 편성하여 1871년에 그 당시 그 강하해협으로 침입했다. 자, 대원군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병익량의 이대 성곽을 수위하고 포대를 축조하면서 대포를 주저하는 등 국방을 강화하고 있었다. 자, 조선의 이제 수비병들은 강하해역을 이제 거쳐서 침해오는 미국 군함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공격했으나 미국 군함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고 퇴각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초지진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덕진지를 함락시킨 뒤,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최대 보류였던 강성진을 수용 양명에서 이제 맹렬히 압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재현이 지휘하는 수비병이 강성도 전투에서 결사전 항전을 했으나 그 전력 약화도 뭐냐면 그 함락되고 말았죠. 그래서 미국은 조선 측 꼭 협상을 응하려고 예상했으나 대원군 동료와는 민심을 결속시키고 지구조를 대비하고자 하니까 당황해 5월 16일 날 스스로 철수했다.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이 왜 철수했냐 그걸 봐야 되는데 미국 입장 올 때는 조선이 주요 타겟이 아니었어요. 조선을 왜 이제 통상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냐면 중국을 가는 어떤 기항지, 그러니까 연료 보급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식수 보급을 하기 위해서 조선을 한번 건져본 거야. 근데 의외로 조선이 뭐냐면 강하게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싸움은 계속 이겼죠. 실제로 이제 완승해요, 완전히. 그래서 조선 미국 사람들 몇 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때 이제 뭐 강성보나 이런 데서 뭐 그 조선 군인들이나 그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런데 찔러 보니까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가성비 입장 올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러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물러나니까 이제 좀 대응을 입장 올 때는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좀 여기서 눈여볼 게 프랑스와 미국이 그냥 물러난 게 한번 찌려고 이제 반발하니까 물러난 건 뭐냐면 국내 사정도 있었어요. 일단은 미국 입장할 때는 이제 조선이 그렇게 큰 주 타겟이 아니었고 또 그 당시 뭐 서부 개척 시기였고 국내 문제도 이제 좀 많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경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침략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조선은 좀 약간 2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입장에서 물려났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물려친 게 침공을 물리친 대원군은 1871년에 척하비를 세워요, 전국 각지에. 그리고 서양과의 수교를 단호히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척하비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자 한번 읽어보면 서양의 오랑캐를 침범함에 싸우지 않으면 곧 하이하는 것이요 하친을 주장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니 우리 자손 만대 경계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양이 침범 비전 즉하 주화매고 계하 만세 자손 이름 만년 자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통상수요 거부 정책은 외세의 침략을 일시에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가로막아 근대화를 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15년 개정 교과서에서 좀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내용을 보면 강성군 전투와 조선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해당 교과서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포함 외교로 일본을 개항했던 미국의 아시아 함대는 다시 군사력을 동원해서 조선을 침략했다. 근데 이들은 강화도에 점령하고 기다렸던 일본의 경우처럼 조선이 개항할 줄 알았는데 조선이 개항을 거부하고 결사적으로 항쟁하니까 결국에는 좀 찔려보다가 안 됐죠. 예, 그래가지고 물러나게 되고 그때 이제 어제용 장군이 이제 싸우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제용 장의 숫자기 대장기를 뺏었어. 예, 그래서 이제 기념한 촬영은 미국 촬영해서 이제 여기 사진이 있는데 요 숫자기가 나중에 돌아와요 우리나라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약탈 문화재는 누굴 것인가 해갖고 여기 어람용 의계가 있어요. 의계는 아까 이제 병익양요 있죠. 예. 그래서 병익양요 때 약탈된 외교장갑 의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1875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벌관을 발견했고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역사학자 박병선에 의해서 10년 만에 이제 찾아다닌 결과였다. 그 후에 이제 20년에 걸쳐서 협상 결과 2011년에 대여형식, 장기 대여형식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미래인 교과서 내용 보면 여기 이제 역사 이야기 해갖고 여기도 외국에 약탈된 문화재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외교장각 도서, 어남용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겹치는 내용이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다시 이제 7차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통상계약론의 대두 이제 볼게요. 통상계약론 대두. 자, 19세기 후반 당시에 이제 그 국내 정세 관련해서 서양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니까 이에 대해 철저하게 경계하는 입장, 아이고, 잘못 치네. 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는 입장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서양 열강대 침략의 접근을 경계하는 논의와 더불어 서양물에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다. 이미 이제 신학자 박재가가 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서양과의 통상의 길을 열어야 국가에 부강해질 수 있다는 걸 주장했고요. 그다음 19세기 들어서 이경구도 서양과 통상을 주장했고 최한기도 중국에서 간행된 서양에 관한 서적을 읽고 저술을 통해 서양 여러 나라들 소개를 하면서 문호를 개방할 걸 필요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전 시간 때 최한기 강독을 했죠.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은 그 유기론자로서 19세기 때 유명 사상가야. 통상 계하론자기도 하고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죠. 자, 이런 통상 계하론은 그 단순히 무역을 통해 그 재물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서양의 과학기술 도입하는 데까지 진전되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들어 통상 계하론은 유명한 사람 있죠. 박규수, 오경수, 유은계요. 요 사람은 뒤에 좀 다시 언급하겠는데 초기 계하파들, 문호 계하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기 통상 계하파들. 그래서 박규수는 이제 박지원의 손자죠.
그리고 전 시간에 이것처럼 이제 삼정 이정청 같은 것들을 이제 건의했고 설치를. 어. 그리고 오경석, 유은기는 요 사람은 중인 출신이야. 오경석은 역관 출신이고요. 중국어 역관 출신이고 유은기 유대치다고 또 하죠. 이 사람은 의관이죠. 예. 요 유은기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이 세 명 중에 먼저 이제 통상에 이제 눈을 떴던 사람이 오경석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청라 역관 출신으로서 그 당시 연예사를 많이 따라가면서 이제 그 청라gon 유희창이라는 그 도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책도 구해오고 그걸 이제 뭐냐면 자기 친구 유은기나 또 박규수가 좀 친했어. 그래 갖고 서로 이제 돌려보면서 통상 계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오경석, 유은기는 중인 출신이니까 양반 그 자제들하고 직접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 신분제 사회니까. 그래서 박규수가 총대를 메고 박규수 사학방에서 인제 뭐냐면 양반들, 자제들, 젊은 자제들 모여 갖고 교육을 시켰어. 이게 이제 계합파 형성의 바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오경석과 유은기를 소개시켜 줬죠, 그들에게. 자, 하여튼 이와 같은 통상과 계약을 주장하는 세력이 커지면서 문호 개방을 위한 여건이 그 점차 성숙돼 가고 있었다. 한편 국왕의 친정으로 대원군이 1813년에 정권에 물러난 것도 그 문호 개방의 하나의 여건이 제공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대원군이 어 물러났죠. 예. 그래서 그때 인제 여러 상소들이 있어요. 막 대원군이 인제 "왜 정치에 간섭을 하냐. 교종도 인제 20살 되니까 신정을 해야 된다." 어 근데 이제 고 정도 인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하고 좀 약간 의견이 달리해서 초기 때는 이제 아버지 의견 따라 통상 수교국을 좀 지지했는데 자기도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청나라부터 들어온 여러 서적들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결국에 좀 자기가 또 나이도 됐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유생대 상소를 받고는 내쳤죠, 대원군을. 그리고 자기가 내치긴 좀 그러니까 그 민씨 정권, 민씨 외척들 끌어다 내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걸 해서 대원군이 물러난 것도 일종의 개항의 대외적 배경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년간 집권했던 대원군이 건자에서 물러나니까 민실 쪽이 대두되었고 그리고 조선 음 정부의 국내 정책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자, 국내에선 대체로 문호 개방 반대는 우세했으나 개항의 필요성에 주장하는 움직임도 더 힘을 더해갔고 박교수, 오경석, 유은기 등 통상 개화론자들이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선 개항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자, 이러한 통상 개화론의 대두와 그리고 대원군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성장하여 문호 개방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일본을 이제 보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일본이 접근해 온 거야. 그것도 이제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예. 침략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자, 일본은 1868년에 막부가 무너지고 왕정이 복구된 메이지 유신이 단행됐고 근대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자본주의에 이제 뭐냐면 서두르면서 어 그 당시 인제 그 해외 진출을 시도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조선에 알리고 외교 관계 개선을 요구했죠. 근데 이제 그 조선 정부에 인제 서계를 제출했어요, 외교 문서를. 근데 조선 정부는 외교 문서가 뭐냐면 "정통적인 격식에 맞지 않는다." 요걸 해서 거부했어.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 측이 인제 그 외교 문서를 제시할 때는 대마도를 거쳐 갖고 이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근데 이때는 일본 측이 대마도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제시를 한 거야. 예. 그리고 인제 그 서계 내용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인제 항상이니 봉칙이니 뭐 조종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중국 정부 황제의 나라만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조선 정부에 보내준 도장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 갖고 인제 이 서계를 인제 격식에 맞지 않다고 거부를 했죠. 자, 이를 구시로 일본 내에서 인제 외무성 관리를 직접 외관에 파견해요. 어 조선 쪽 교섭을 하도록 하는 한편 청에 접근하여 청의 조선에 대한 태도를 타진하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자, 요때 외교 관계는 조공 채권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사대 교린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근대적 외교 관계였죠. 자, 하여튼 일본의 이러한 외교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양국 간의 어떤 불편을
관계가 불편해지고, 1번은 이걸 무력으로 해결하고 이게 전환론이 등장하죠. 이때. 그 전환론은 이제 그 일본 사회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도 좀 중요하죠.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얘가 이걸 주장을 하죠. 예, 메이지 유신의 그 주도층이었던 주도했던 산 사이고 다카모리가 요걸 이제 뭐냐면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전환론이 이제 현실에 맞지 않고 아직 이제 이걸 할 경우에 한국을 칠 경우에 조선을 칠 경우에는 중국의 청나라로 간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갖고 반대가 심했고 결국 전환론자 쫓겨나잖아요. 예. 이거는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더 하고요. 자, 어, 그러나 아직은 내치가 더 중요하며 외국과의 전쟁을 일으킨 단계가 아니라는 반대 주장이 우세해서 결국 전환은 유보되었다. 하지만 이게 유보된 거지 그 반대했던 그 이학구라나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한국을 쳐야 된다는 생각을 동의했어요. 예.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일단은 전환론은 반대를 했지만 일단은 한번 한국을 어떻게 하든 통상을 시켜서 개항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13년 대원군이 실격하고 고종이 신정하게 되니까 정세가 변했고 민실종을 일본과 마찰 우려해서 대원군 치하의 대일교섭을 담당했던 동네 부사였던 정형독과 외학 훈도였던 그 외학이라는 건 이제 그 일본어 이제 번역관 거기 그 일종의 교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어를 가르친 교사였던 안동주를 이제 처벌하고 양국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이제 관료들은 일본과의 정통적인 관계를 고수하면서 이때 정통적인 관계라는 것은 근대적 외교 관계가 아니라 어떤 종조했던 4대 교린 입장 있죠. 교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외항일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외가 이제 뭐냐면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당시 외는 이제 예전의 외가 아니라 서양로가 똑같다. 일치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고종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예전에 일본과 다시 통솔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 당시 뭐 그 관료들은 그거에 반발해 갖고 지금 외와 예전의 외는 다르다. 지금 외는 양놈의 문화를 받아들이네. 지금은 양놈이 됐다. 외양일치론을 주장했죠. 이게 나중에 이제 후에 그 위에 개항 반대 운동을 할 때 내었던 또 캐치프라이즈가 돼요. 이 외항일치론은.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다른 데서 이제 좀 볼게요. 예. 어디 보냐면 15년 개정 교과서에서 내용을 한번 찾아서 보죠. 해남 교과서 잠깐 볼까요? 해남 교과서.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조선의 새로운 국교수를 요구하면서 외교문서, 이 서계죠. 서계를 보냈는데, 하지만 일본은 항제국이라고 칭하면서, 그래서 뭐 항상 봉칭, 뭐 조종이라는 칭을 썼죠. 그리고 정통적인 외교 형식, 이때 외교 형식은 4대 외교 관계 맞지 않는 거예요. 4대 교진 외교 관계. 그래서 어긋나면서 보내자 조선 정부는 접수를 거부했다. 자,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메이지 정부 내에서 조선을 정부한 정한론이 이제 그 뭐냐면 그 일어났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그 전한론이라는 고대 일본의 그 신궁왕후가 사만을 정복했다. 한 전설에 기초를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이제 뭐냐면 부산에 무역실 한 다음에 이때 초량해군을 점령하고 이제 그랬어요. 난리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화도에 이제 보내가지고 운요 사건 일으키죠. 강화도 영정들 불법 침입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7차로 넘어가 보죠. 예. 운요 사건을 이제 볼게요. 운요 사건. 운요 사건. 자, 이 운요 사건 이제는 좀 이따 쉬었다 좀 할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예. 좀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